안정성의 개념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니까 굉장히 명료해지잖아요. 두 사람끼리만 짝짓는 것도 복잡해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개념만 잘 이해하시면은 자, 이제 다 주무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 안 졸린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커피를 많이 마셨거든요. 조금 더 나가보려고.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경우 같아도 이 경우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예를 더 들어보죠. 이 짝짓기가 안정적인가요? 약간 연습 문제 조금만 더 해보는 거예요. 귀찮더라도. 같이 조금만 생각해보죠. 1의 입장에서는 A하고 B한테 눈총을 줄 텐데, 그렇죠? 그런데 A는 어쩌죠? 1이 꽂히니까 당연히 A는 안 볼 테고, B는 1을 3, 예. B는 누구하고 짝지어져 있죠? 2하고 짝지어졌는데 1을 2보다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정답이 뭐죠? 불안정하죠. 이건 불안정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죠? 또 같이 해보죠. 제가 자꾸 관중들을 구탕 먹이고 그러는데 이제 같이 해보죠. 이제 밤이 늦었으니까. 그러니까 1하고 B를 짝지었는데 역시 또 1이 A한테 눈총을 줄 텐데 A는 3하고 짝지어져 있고 3을 1보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짝사랑일 테고 또 B를 보죠. 2를 보죠. 2는 C하고 짝지어져 있는데 그래서 B를 자꾸 보지만은 근데 B의 입장에서는 1하고 짝지어져 있고 2보다 1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바람을 안 필 테고 그래서 2번도 바람 필 가능성이 없죠. 또 3번의 경우에는 이제 A하고 짝지어져 있어서 C를 볼 텐데 근데 C는 2하고 짝지어져 있고 2를 3보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3도 C를 그냥 짝사랑하겠죠. 그러니까 바람 필 가능성이 없죠. 이해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좀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가 늘 여기 우리 시민들의 지적 수준에 대해서 감탄을 한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이 정도 집중하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같으면 전혀 사람들이 이제 멍한 얼굴로 쳐다보는데 다들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이런 예들을 통해서 보면은 개념 자체는 이해하지만은 당연히 커플이 100명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거 아니에요.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는. 예, 그래서 그 개념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 질문이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들이라는 건 내려주시겠어요? 가령 가장 당연한 질문이 선호도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가령 남자 100명, 여자 100명들이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항상 안정되게 짝짓는 게 가능한지도 분명치가 않잖아요. 막 짝지어놨는데 항상 바람필 가능성이 일어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안정적 짝짓기가 가능하다고 그래도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가 만든 예로서는 주먹구식으로 해봤지만 그래서 이것이 또 아까 강조했듯이 어떤 방법론을 요하게 되죠.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죄송합니다. 이거 조금 거꾸로 약간 올려주시겠어요? 미안해요. 그 다음 장으로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별거 아니라고 한 게일-셰플리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 피곤하니까 설명 안 해도 되고 설명해도 되고 설명할까요? 예, 역시 좋은 관중이네요. 설명하는 게 좋겠네요. 설명 안 하면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설명하기로 하죠. 게일-셰플리 알고리즘이라는 게 보면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텐데,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순차적으로 라운드별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1라운드
자, 1라운드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나 보면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남자들이 남자 100명이면 100명 다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한테 청혼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면서 여기 위에 저 예를 통해서 약간씩 화면을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라운드 1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한테 청혼을 하면 청혼이 어떻게 되죠? 1번은 A한테 청혼을 할 테고 2번은 B, 3번은 B, 4번은 A 그렇게 청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혼 받는 여자는 A하고 B밖에 없죠. 그렇죠? C, D는 좀 불행할 테고 그래서 1라운드에서는 근데 걱정 안 해도 돼. 나중에 다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래서 A하고 B한테 처음에 청혼을 해요. 아, 이미 일이 일어났나? 네. 그런데 그러니까 청혼을 하면은 여자는 어떻게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미 일어났지만 청혼한 남자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받아들이겠죠. 그렇죠? 당연하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라운드 1에서는 남자는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서 청혼을 하고 여자들은 받은 청혼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택해버려요. 그러고서는 약혼을 하게 돼요. 그 순간. 아직 결혼은 안 하고 약혼만 해요. 그래서 결혼 안 하는 이유는 나중에 마음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약혼만 했어요. 자, 그게 라운드 1이었고 라운드 2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하면은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2번, 4번은 아직 약혼 안 했잖아요. 그러면 2번, 4번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가 두 번째로 좋아하는 여자한테 가서 청혼을 해야지 되겠죠. 그러니까 2번 같으면은 D한테 청혼을 할 거고 3번도 또 D한테 청혼을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D는 E를 더 좋아하니까 D하고 E하고 또 약혼을 하겠죠. 그렇죠? 아시겠어요? 자, 그게 2라운드고 3라운드부터는 이 과정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게 언제든지 약혼 안 한 남자는 그 지금까지 거절당한 여자는 이제 포기하고 그 다음 순위 여자한테 가서 청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또 약혼이 좀 일어날 테고 아직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또 그 다음 라운드로 넘어가. 이제 이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고리즘은 그게 다예요. 게일 셰프리 알고리즘. 다 이해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죠? 네, 굉장히 간단하죠? 이게 다예요.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놀랍죠? 좀 놀랍죠? 여러분 다 이해하셨어요. 이 알고리즘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가지고 굉장히 간단한 알고리즘을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미 혹시 진행됐나요? 안 보는 사이에 쟤네들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좀 저러면 안 되는데. 네. 여튼 4번이 누구한테 청혼을 하죠? 이제 누구한테 청혼할 거예요? 4번이 왜 C한테 청혼해요? B를 더 좋아하잖아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또 실전에서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자연현상 관찰하기로 했잖아요. 예? 그냥 D한테 가서 청혼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마음씨 좋은 남자이세요? 아니면 뭐 역혼했다고 뭐 포기하는 남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은 당연히 B한테 가서 또 청혼하겠죠.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약혼했을 뿐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를 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어요? 3번이 채였죠? 왜 채였죠? D는 그러니까
B는 4를 3보다 좋아하잖아요, 어차피. 그러니까 약혼한 상태라도 지금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혹시 모르니까 3번하고 약혼해 있다가 4번이 와서 물어보니까 아, 잘 됐다 하고서는 이제 3번을 쳐버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알고리즘에서는.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는 그 다음에 더 좋아하는 사람이 와서 청혼하면은 파혼해도 돼요, 이 알고리즘에서는. 그래서 3번은 채이고 이제 4번하고 B하고 약혼했어요. 그러면은 이제 순차적으로 또 똑같은 작업을 하기로 했잖아요. 이제 3번이 약혼 안 한 남자니까 누구한테 청혼을 하죠? D한테 가서 청혼을 해야죠. 그런데 D한테 청혼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거절당하겠죠? 왜냐? D는 이미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남자 E하고 맺어졌는데 뭐하러 3번을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3번은 이제 거절당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또 A한테 물어보겠죠? 근데 A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고 1번이 이제 차이게 되죠. 아니, 저 영화를 만들었을 때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좀 안 됐네요. 어떡하죠? 그래도 뭐 과학적인 입장으로 관찰하기로 했으니까 감정 생각하지 말고 계속 보기로 하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근데 이제 일도 희망이 있는 게 일도 가서 또 청혼하면 되잖아요. 이제 또 자유로운 사람이니까 1번이 누구한테 청혼하죠? B한테 청혼할 텐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거절당하죠. 그건 안 되죠. B는 이미 4번하고 맺어졌으니까. 그래서 너무 안 됐네요. 하여튼 그 다음에 그러면 또 C한테 물어보겠죠. 그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때는 되죠. C는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봤는지 모르겠지만 7라운드인데 7라운드까지 하고 나면은 다 약혼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맺어지고 나면은 이제 어떡할까요? 이제 결혼. 다 약혼이 이제 알고리즘의 끝이 다 약혼하고 나면은 아무도 약혼한 남자가 안 남았을 때가 여자도 안 남았고 그런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게일 셔플의 알고리즘의 끝이에요. 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 알고리즘을 보고 때로는 고전적 유럽식 알고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 이유를 알겠어요? 대충 19세기 소설책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했었죠. 어느 정도 남자들이 가서 청혼하고 여자들은 가장 좋은 사람 받아들이고 그러다가 파혼 일어나기도 하고 실제로 남자들은 또 의리를 지키면서 파혼 안 하고 먼저 여자들은 파혼해도 되고 그 대신 남자들은 이미 약혼한 여자한테 가서 또 쫓아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많이 사용하던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해도 잔재는 많이 남아있죠. 이런 알고리즘들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알고리즘의 잔재는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래서 상당히 고전적인 알고리즘인데 게일 셔플의 알고리즘은 그게 다거든요. 그런데 당연한 질문은 뭐예요? 제가 이게 알고리즘이 다라고 그랬는데 약간 분명치 않은 거는 이 알고리즘을 돌렸을 때 항상 다 약혼하는지도 분명치 않잖아요. 그렇죠? 약혼했다, 파혼했다,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데 아까 봤지만은 그렇죠? 항상 끝이 나는지 또 아까 이게 게일 셔플의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지만 그렇다고 안정적이 됐는지 아까 확인 안 해봤잖아요. 그렇지만은 정리는 뭔가 하면 이제 수학적 정리 드디어 얘기할 단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서로는 많이 얘기했으니까 수학에서는 정리를 주로 하나쯤은 마주치게 되는데 정리가 이거예요. 방금 얘기한 알고리즘을 가지고 N명의 남자와 N명의 여자가 방금 묘사한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항상 안정된 짝짓기로 가거든요. 그게 재미있죠. 재미있죠, 그래도. 알고리즘 자체는 당연한데 정리는 저도. 그런데 여기서 그럼 역시 또 여러분의 의견을 물어보는 게 좋겠네요. 정리를 증명을 할까요? 저도 증명 안 좋아하거든요. 수학자들도 되게 증명 안 좋아해요.
정리를 보면은 정리 그냥 이용하는 걸 좋아하지 증명 보는 거는 누구나 싫어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명 볼까요? 봐요? 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상당히 많네요. 네, 보기 싫은 사람. 몇 명 없으니까 보는 방향으로 해도 되겠네. 그러면 이제 드디어 증명을 보죠. 증명도 사실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증명을 이제 첫 번째가 아까 첫 번째 질문, 그렇죠? 답을 주는데 이 알고리즘을 돌리고 나면은 남자하고 여자가 다 결국은 결혼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걸 증명해야지 되겠죠? 근데 그 증명은 간단한 게 생각해보면은 여자는 한 번 약혼하면 항상 약혼한 상태로 있죠. 그러니까 약혼한 여자의 숫자가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파혼도 하는데 파혼하는 것은 다른 남자를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파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생전 줄어들지는 않아요. 마찬가지로 약혼한 남자의 수도 안 줄어들겠죠. 그렇죠? 파혼 당하기도 하지만 다른 남자가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파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적어도 줄어들지는 않는데, 그런데 줄어들지 않던데, 근데 남자의 경우에는 계속 자기 선호도표를 따라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약혼 안 한 남자가 있으면은 계속 내려다가 하다가 언젠가는 약혼 안 한 여자한테 청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 내려가니까 필요하면 모든 여자한테 청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혼 안 한 여자한테 청혼한 순간 그 여자는 누군가하고는 약혼해야지 되죠. 그때는 약혼한 여자의 수가 늘어나죠. 늘어날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약혼하게 되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얻은 짝짓기는 안정적 짝짓기라는 걸 보여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사례로 보죠. 여기 영희하고 철수하고 갑자기 나오는데, 하여튼 영희하고 A, 지금까지 1하고 A고 뭐 그렇다가 영희하고 철수가 갑자기 등장하네요. 혹시 여기 영희하고 철수 있으세요? 직접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하여튼 아니 너무했나? 근데 영희하고 철수가 서로 다른 사람하고 약혼한 상태라고 그래봐요. 응? 이 알고리즘을 돌리고 나서 그러면 서로를 자기 짝보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야지 되잖아요. 이게 안정적이려면 이미의 두 사람을 봤을 때,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 짝을 서로보다 서로 좋아하는 경우는 없어야지 되는데, 근데 그건 왜 그러냐 생각해 보면은 이제 영희하고 철수가 약혼을 안 했으니까 철수가 자기 약혼자보다 영희를 더 좋아한다면은 지금 약혼자보다 영희한테 먼저 프로포즈를 했겠죠. 그랬어야지 되잖아요. 이 알고리즘에 의하면 먼저 프로포즈를 했어야지 되죠. 그런데 약혼을 안 했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거절당했을 수가 있죠. 약혼했을 때, 청혼을 했을 때. 거절당한 이유는 그다음 한번 내려갔는데, 그러니까 더 좋아하는 남자가 이미 있어가지고, 여기 제대로 써 있는데, 약간 더 복잡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거절을 당했으면은 이미 철수가보다 더 좋아하는 남자하고 약혼한 상태든지, 혹은 철수하고 한번 약혼을 했다가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철수를 차버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 안 한 상태겠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하고 결국 결혼하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하고 결혼 안 한다면은 어떤 이유에서요?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났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결혼해 있는 사람은 철수보다는 좋은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증명 끝이에요. 간단하죠? 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안정성의 개념만 적당히 사용하면은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정리를 완벽하게 이해했거든요. 여러분들 전부 다. 쉽지 않아요? 네. 수학적인 게 사실 이렇게 쉬운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영향이 많은 정리였는데도
상당히 쉽죠.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제 대충 강의는 다 끝나갔는데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만 몇 가지 하고 1부는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당연한 질문들이 몇 개 있을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령 다른 알고리즘도 가능한지 물어볼 수도 있을 테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몇 주 전에 포항시청에서 이 비슷한 강의를 했었는데 얼마 후에 중학생이 저한테 이런 알고리즘도 가능하지 않냐고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아직 생각을 충분히 안 해봤는데 상당히 그럴싸한 알고리즘 맞을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다른 알고리즘도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안정적 찾기 방법이 여러 개 있다면은 안정적 찾기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중에 하나 고르는 방법이 있을까도 물어볼 수 있을 테고, 혹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재밌는 질문인데 잘 생각해 봐야지 돼요. 무슨 질문인가 하면은 지금 이 알고리즘에서 남자가 하는 역할하고 여자하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남자는 청혼하고 여자는 고르고, 남자는 찰 수 없고 여자는 찰 수 있고 상당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당히 재밌는 질문이, 이 알고리즘을 돌리면은 이게 남자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여자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적극적으로는 많이 안 돼요. 또 여자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오케이. 왜 여자한테 유리할 것 같으세요? 자신에게 청혼하는 사람 중에서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을 고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라운드가 진행될 때마다 만약에 자기 아픈 상태가 바뀐다고 하면 자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문제? 선택권이 있어요. 선택권이 있죠. 또 아까 남자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 어느 분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 분 계셨는데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다시? 남자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왜 갑자기 손을 안 들어요? 그러지 말고 용감하게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남자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 저기 있네요. 저기 좀 물어보겠어요?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남자가 왜 유리해요?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순서대로 계속 예. 청혼을 할 건데, 네. 여자는 받는 입장이니까 네. 좀, 그러니까 반대로 저는 남자가 선택적이고 여자가 비선택적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것도 그럴듯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거수해보죠. 남자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흔들어보세요. 아직도 많지는 않은데. 여자가 유리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제 대충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한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질문도 정답이 있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정답이 있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내가 이따가 정답을 얘기하고 나면은 이 정답의 증명은 조금 복잡해요. 아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고통스러울까봐 증명은 안 보여줄 건데, 정답을 얘기하고 나면은 그게 정답이라는 거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답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생각해 보세요. 어느 게 정답일지. 그리고 그러니까 제 정답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 정답이 있고 그 정답에 대한 뚜렷한 이유가 있어요. 누구나 동의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알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은 오늘 1부는 여기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
카오스 공연 제1부 김민영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마지막 증명 부분은 조금 어려웠나요? 이해하셨죠? 그래도 그 증명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참 노벨상도 별거 아니구나,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사실은 20세기에 이 문제가 풀렸는데요. 이 문제 푸는데 수천 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네, 오늘 이제는 제 2부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몇 분의 게스트를 모시고 일부 강연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한 좀 더 재미있는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게스트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미 강연을 통해서 만나셨죠? 김민영 교수님. 네. 그리고 이화여대 학생인 김서영 양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4학년 수학과 김서영이고요. 이런 대중 강연이 수학의 이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열리기가 쉬운 게 아닌데 이런 자리에 오랜만에 열린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자, 그리고 서울대학의 대학원생입니다. 김수진 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을 전공하고 있는 김수진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멀리 포항에서 온 이원열 군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고스트 컴퓨터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이원열이고 수학을 복수 전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김민영 교수님 수업을 듣고 있는데 이런 수업과는 좀 다른 대중 강연을 듣게 되어서 좀 색다른 경험이 되었습니다. 수업하고 같은 내용 아니었어요? 네. 수업 시간에 좀 더 무섭죠? 네. 아마 이번 학기에 정수론을 강의하시는 것 같은데 학부에서 세르책 어려운 책이에요, 그거. 학부에서 무지막지한 책으로 지금 강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안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우등생이요, 아직 거짓말하는데. 네. 저희가 오늘 카오스 공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유리할 유리라고 명명한 지적 나눔 시리즈의 공연 부분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헤르만 헤세의 소설 제목인데요. 어떻게 이 소설 제목을 특별히 이 시리즈에 어떤 명명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은 김민영 교수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또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바로 이거다라고 이렇게 딱 감이 온 건데요. 김민영 교수님 좀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네, 동기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리할 유이라는 책을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제 나름대로 해석은 어땠나 하면은 그 소설의 교훈이랄까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였나 하면은 학자가 실세상을 피할 수 없다. 그게 교훈이었어요, 사실.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릴 때도 읽었었는데 어릴 때는 전혀 그거를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자가 되기 전이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러고 나서 대학교 가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보면 생전 대학을 떠나본 일이 없거든요. 사는 것도 거의 대학 옆에서 살았었고 이 순간까지도 완전히 대학 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금도 학생으로 지내는 건데 그런데 그 책을 작년인가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읽으면서 보니까 그 주제가 파악이 됐어요. 드디어 여러 해 만에. 근데 그 주제는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학자가 거기 나오는 학자들은 굉장히 고귀하게 사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역사 공부도 안 하거든요. 이상하죠. 역사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학자들은 역사만 해도 실생활하고 너무 어지러운 세상하고 너무 관계가 많은 어지러운 생각이라고 해가지고서는 역사도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극단적이지만은 음악과 수학만 하죠? 아니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결국은 세상하고 관련이 있다 하면 절대로 안 되더라고요. 이제 그런 학자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거기 주인공이 사는데 나중에 내리는 결론은 이거는 우리가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면서 굉장히 보편적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런 식으로만 세상을 생각하면은 어떤 면으로는 보편적이지만은